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5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찔끔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은행들은 지난해 이자로만 4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배당 확대를 요구했지만 남양유업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오너 일가의 혜택이 더 커진다는 설명인데 실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축소하는 이른바 규제의 샌드박스의 첫 사례로 수소 충전소가 선정됐습니다. 수소차 확대를 위한 충전소가 국회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빚까지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최근 전세 시세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두 곳의 전셋값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역전세난이라고 뉴스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차이만큼 대출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헬리오시티가 대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 대출료도 받아서 전세금을 빼줘야 되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판단하기 힘들고 어렵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0.8% 떨어졌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강남권의 전셋값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지난해 2배 수준인 6만 가구에 달해 역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집값 하락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세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금을 지켜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 가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 전세 계약이 끝나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일주일 뒤면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못 돌려줄 정도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좀 불안감.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는 거를 안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죠. 전세값 하락으로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가입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1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가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선순위라든지 그런 주택들은 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좀 까다롭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기타 주택에 계시는. 한편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총 1,607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역전세난이 걱정되는 이유는 자칫 부채 대란으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우선 세입자가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좀 봐야 됩니다. 예. 이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여기 관련 통계가 있긴 한데요. 이게 집값 20%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이긴 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좀 보면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다수 그 10가구 중에서 8가구는 집주인이 별도 대출 없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 등만으로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가구 중에서 이 2가구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담보대출을 받건 또 신용대출을 받건 은행 빚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구를 모두 합하면 약 60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이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이 현상이 이게 일부 지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착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현재 금감원은 이게 서울 강남권보다는 지방의 역전세난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 물량이 과하게 쏟아져서 전세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서울에 국한된 문제고 사실 서울 전체적으로는 2년 전보다는 가격이 더 올랐다고 금감원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금감원은 조선과 해운업 이쪽의 불황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 고객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좀 권유하라 이렇게 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나 보험료율을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의 이 가입 절차와 보험료를 조정하는 그런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 방향은 이 다가구 주택과 빌라 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입 절차를 세입자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바꾸고요. 보험료를 내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 이 두 군데에서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당국은 최악의 경우에 이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는 현재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해주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금 금리는 조금 오르고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해 예대 금리 차가 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대 금리 차로 은행들이 이자로만 벌어들인 수익은 4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잔액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는 3.71%. 반면 예금과 적금 등을 포함해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총 수신금리는 1.4%를 기록했습니다. 두 금리 간 차이인 예대금리 차는 2.31%포인트로 2013년 2.53%포인트 이후 가장 차이가 컸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지난 2011년 2.9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015년 2.15%포인트까지 떨어진 이후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총 대출 금리는 2016년보다 0.36%포인트 올랐지만 총 수신 금리는 같은 기간 0.2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수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대로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이용 쪽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시키고 이용은 가급적이면 천천히 증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 수익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 수익은 약 30조 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분기별로 10조 원 안팎의 이자 수익을 거둔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 이자 수익은 지난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남양유업의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남양유업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면 오히려 오너 일가가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배당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배당을 확대하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내 유보금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배당 기조를 통해서 회사 이익의 사회 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사의 배당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남양유업 지분 현황을 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지분이 전체 지분의 53.85%로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어 배당을 확대하면 절반 이상은 오너 일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남양유업은 또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와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배당 정책을 관리토록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배당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다음 타깃으로 예상됐던 현대그린푸드는 지난주 자발적으로 배당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서민들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주거비와 교통비가 큰 부담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이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전세나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의 월 평균 주거비는 68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교통비를 합하면 매달 8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납니다.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월 소득 200에서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와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담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월 소득 200에서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 비중은 21.8%로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3배에 육박합니다. 서울 외곽으로 빠질수록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저렴주택을 공급할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교통 여건이 충분히 확충이 되었는가. 일자리가 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증가해서 결국 교통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의 교통비 부담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어제로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들은 공단 가동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면서 힘겨운 나날을 버텨왔는데요. 최근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은 공장 설비를 놔둔 채 서둘러 내려와야 했습니다. 완구 공장을 운영하던 박남서 씨도 하루아침에 북측 생산 라인을 포기하고 대체 공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맞는 제품, 노동집약적인 제품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지연이 되어지면은 그만큼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죠. 개성공단이 곧 열릴 듯 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못한 거예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 3곳 중 한 곳은 공단 폐쇄 이후 매출이 급감했거나 아예 휴업 중입니다. 이들은 자금난과 거래처 이탈을 경영난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이 걸리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미 바이어는 다 떠났어요. 업체들이 오히려 안 한 업체보다
더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더 커졌다. 이게 참 우리 입주기업들의 현 주소다. 남북 관계가 널뛰기를 하는 사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지금까지 모두 7번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대화는 재개됐지만 공단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입주기업들은 시설 점검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날짜는 오는 27일과 28일, 그리고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이 됐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실무 협상에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 머무르면서 실무 협상을 벌였고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양측 실무진은 2차 북미회담에 앞서서 한 번 더 만나서 추가 실무회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북미 간의 이 개성공단 이슈가 논의될지도 관심사인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어떤 확실한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거론이 될 가능성까지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만 그 우선순위는 다른 제북 제재들에 비해서 조금은 밀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제재들이 좀 더 급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간 1억 달러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때는 석탄 광물이 60억 달러씩 수출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일 큰 것은 북한산 석탄하고 광물을 팔아서 원유와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마 개성공단 문이 열리는데도 이 대북 제재가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제재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관련된 제재들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북한에 대량 현금을 주는 게 금지돼 있는 조항이 있어서 개성공단이 재개돼도 노동자 임금을 주기가 어렵고요. 또 합작 사업을 금지한 조항이나 수출을 막은 조항도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자체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킨 조항이 있어서 미 같은 제재들의 해제 없이는 개성공단 재개가 다소 어렵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바로 개성공단 재개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단은 한시적으로라도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한 뒤에 나중에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기자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놓고 퍼주기식 사업이다 이런 비판도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 견해차에 따른 이제 주장 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수익성 측면에서는 윈윈 사업이었던 게 맞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남한에서는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냈고 북한은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렸습니다. KDI 역시 남한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 인력과 상호 보완적으로 잘 맞았다면서 입주 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8.4%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11%씩 성장했다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충전소는 찾아보기 힘든데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회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수소 충전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수소 충전소. 현행 법령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도심 속 수소 충전소를 규제 샌드박스 1호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국회의원회관 앞 부지입니다. 현재는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곧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양재와 탄천 등 3곳에도 충전소가 생깁니다. 시민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수소 충전 그게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시작으로서는 좋은 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덕분에 수소차 보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명 수소 충전소 구축이 훨씬 용이해진 만큼 수소 경제도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연료전지 기술 개발, 차량 및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16개 수준인 수소 충전소를 3년 후 20배 가까이 늘릴 전망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수소 충전소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사업들이 있죠. 네, 추가로 있는데요. 우선 마크로젠은 뇌졸중과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허용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가 혈당을 비롯해서 12개 항목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3개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네. 또 버스에 LED 등의 전광판을 달아서 광고하는 JG 인더스트리는 디지털 버스 광고를 또 허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차지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콘센트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체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부분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수출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제 실제 사용성 부분들을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권 기자, 정부가 네. 이렇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건 아무래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에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6월부터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준주거 상업지역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6월경부터는 그 시행령이 발효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준거주지역에 대한 그 일반적인 금지 문제는 6월 이후로 그 이후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오늘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들이 발표가 됐고 네.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4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호 사업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허용이 되면 문자와 알림을 통한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심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애들 싸움 문제로 마주 앉게 된 두 부부. 이렇게 두 분이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일을 악화시키지 않고 좋게 수습하려고 애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진 어른들인데요. 고상하게 시작되던 대화가 점점 유치한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제야 아주머니한테 아주 호감이 확 가기 시작하네. 나는 아니거든요. 세계 평화와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둥이 닥쳐. 아니 토하자마자 손을. 또 토하고 싶어져요. 여기 있으니까 계속 토하고 싶어요. 지식인의 허상을 유쾌하고 통렬하게 꼬집은 작가 야스미나 레자 극본의 연극 대학살의 신입니다. 토니상과 대한민국 연극대상 등 국내외 권위 있는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 없이도 남경주와 최정원, 송일국, 이지아 4명의 연기파 배우들만으로 1시간 반을 빈틈없이 채웁니다.
러시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이브라기모바와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 티베르기엥 듀오가 국내 첫 선을 보입니다. 솔로 연주자였던 이들은 2005년 영국 BBC 방송의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 프로그램에서 극찬을 받으며 의기투합해 10년 넘게 케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브람스가 40이 지나 선보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연주합니다. 5m가 넘는 초대형 그림들이 미술관에 걸렸습니다. 회화에 기하학적 공식을 도입한 로베르 들로네가 아내 소니아와 함께 그린 작품으로 파리 시립미술관 밖으로 나온 건 80년 만입니다. 입체파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 파리 시립미술관 소장품 90여 점이 국내 처음으로 전시됐습니다. 폴 세잔과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요금의 20%에서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용권 출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기권은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정액권은 주중권이나 주말권 등의 형태로 모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장내 파생 상품 투자에 나섰다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장내 파생 상품 거래 규모는 지난 2011년 1,100만 건 계약에서 2017년 4,500만 계약으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투자 손실액은 연평균 922억 원에 달했으며 해외 장내 파생 상품 투자자의 94%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5년 동안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수용하지 않은 건을 조사한 결과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LH공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13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며칠간 계속됐던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더 올라 영하 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2도가량 더 올라 4도가 되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졌지만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대기가 탁한데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각종 화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흐린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고요.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2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5도, 강릉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